2009년 대한민국의 한글학회가 인도네시아 부톤섬에 도착했을 때 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찌아찌아족에게 한글을 가르치겠다는 터무니없는 시도. 서구 언어학계는 동양의 허황된 꿈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마이클 블룸 교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자로도 안 되는 것을 한글이 해낼 리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측이 현실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2012년 재정난으로 한글 교육이 중단되었고 2023년에는 해외 언론에서 찌아찌아족 한글 도입 완전 실패라는 자극적인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구 학계는 동양의 문화 제국주의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며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뉴욕타임스 일면에 등장한 기사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죽어가던 찌아찌아어가 한글로 되살아났다. 사진 속 찌아찌아족 아이들은 한글 교과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한글 표지판이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모든 예상을 뒤엎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룸 교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대체 한글이 무엇이길래? 제 이름은 마이클 블룸, 케임브리지 대학교 응용언어학 교수입니다. 저는 제 평생을 인류의 언어 다양성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데 바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과정은 늘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소수 언어들이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저는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마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언어들을 보며 저는 늘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매년 열흘에 하나씩 언어가 사라진다는 유네스코의 통계는 제게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서구 언어학자들은 이 비극을 막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라틴 문자를 차용해 문자가 없는 언어에 적용하려 했죠. 아프리카의 하우사어, 남미의 케추아어, 오세아니아의 톡피신, 수많은 소수민족 언어의 라틴 알파벳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매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라틴 알파벳 26개의 글자로는 이 언어들의 풍부하고 미묘한 음운 체계를 담아내기가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클리금이나 성조, 미묘한 자음 변화들은 기존의 문자 체계로는 표현이 불가능했습니다. 찌아찌아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이 아름다운 언어는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찌아찌아족은 약 9만 3천 명 정도 되는 소수 민족이었는데 이들은 부톤군의 2만 1천여 명, 남부톤군의 6만 5천여 명, 바우바우시 소라올리오 지역에 6,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로마자로 옮기려 했지만 찌아찌아어의 풍부하고 미묘한 음운을 로마자 26개의 글자만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특정 발음은 비슷한 로마자 글자를 두세 개씩 붙여 표기해야 했고 이 때문에 혼란만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찌아찌아어에는 유성 양순 마찰음과 같은 독특한 소리들이 있었는데 이를 로마자로 표현하려면 BH나 B 등의 조합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확한 발음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글자로 옮겨도 원래의 소리와 너무 달라 의미 전달이 어렵거나 아예 표기가 불가능한 소리들도 허다했습니다. 마치 물을 담는 그릇이 너무 작아서 물이 자꾸 넘쳐 흐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언어가 가진 고유한 소리들이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니 다음 세대로 전달될 리 만무했죠.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몇몇 단어의 소실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신이고 역사이며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언어 속에는 그 민족의 삶의 방식, 생각,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한 문명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특히 파푸아뉴기니에서 벌어진 비극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80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는데 매년 서너 개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카모 언어는 제가 방문했을 때 이미 노인 6명만이 구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 카모어는 영원히 사라질 운명이었죠. 저는 제 연구를 통해 인류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솔직히 말해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찌아찌아어의 사례는 그저 수많은 비극 중 하나일 뿐이라 생각했죠. 그러던 2009년 한국의 한글학회에서 찌아찌아족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글? 한국어를 위해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그 특이한 문자가 어떻게 다른 언어에 적용될 수 있단 말인가? 어설픈 문화 제국주의에 불과할 거야. 저는 그 소식을 그저 일회성 이벤트나 한국의 국수주의적 시도로 치부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서구 언어학의 오랜 역사에서 특정 민족의 문자가 다른 민족의 언어 보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로마자가 전 세계에 퍼진 것은 로마 제국의 힘과 서구 문명의 영향력 때문이지 문자 자체의 우수성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찌아찌아족이 완전한 무문자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랍 문자를 변형한 자위 문자나 로마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그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할 뿐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한글이라는 또 다른 외래 문자가 과연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기에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현지 행정 처리의 미숙, 교사 부족, 그리고 재정 문제로 인해 2012년 한글 강좌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한글을 공식 문자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오바오 시장과 훈민정음악회 사이의 갈등, 서울시와의 공식 교류 중단 등의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거봐,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한계가 명확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이 사례를 제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또 다른 실패한 언어 보존 시도일 뿐이라고 단정지었죠. 하지만 그 모든 편견과 무관심을 비웃듯 2024년 11월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저의 모든 오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찌아찌아족 아이들이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쓰고 읽는 모습, 그들이 직접 한글 기반의 사전을 만들고 교재를 개발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글 도입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찌아찌아족 스스로 한글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어떠한 언어 보존 시도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정부 지원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에서 한국 찌아찌아 문화교류협회와 같은 단체들이 꾸준히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찌아찌아족들이 현대 한글뿐만 아니라 세종대왕 시대의 옛 한글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경음비읍이라고 불리는 비 같은 고어를 활용해 자신들의 독특한 발음을 더욱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현상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언어학의 틀을 벗어난 이 기적 같은 현상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제 평생의 연구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르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도네시아 부톤섬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무더운 열기가 가득한 부톤섬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긴장했습니다. 수많은 언어 소멸 현장을 봐왔지만 이렇게 부활의 현장을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바우바우시로 향하는 길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로변 표지판에 인도네시아어, 로마자와 함께 한글이 병기되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우바우시에 도착해서 제가 처음 마주한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표지판부터 정부 청사의 안내문까지 찌아찌아어가 한글로 당당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소라올리오 지역은 거의 모든 공공시설과 상점 간판에 한글이 함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곧장 까르야바로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찌아찌아족이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교실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한국의 한글 교과서와 흡사한 책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활기찬 목소리로 한글을 또박또박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음은 찌아찌아어였지만 눈으로 읽는 글자는 분명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한 아이에게 다가가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나 다 알아. 한국어의 자모음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찌아찌아어 단어들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과서에는 현대 한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잘난 띵까아 을리 부 오여기서 부는 바로 순경음비읍, 즉 부였습니다. 이 글자는 세종대왕 시대에 사용되었지만 16세기경 사라진 한글 고어였습니다. 그런데 찌아찌아족은 이 고어를 부활시켜 자신들의 언어에 맞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글이 찌아찌아어의 미묘한 소리들까지 정확하게 담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자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 찌아찌아어에는 한국어의 어와 오의 중간 발음 같은 모음이 있는데 한글은 어와 오를 조합하여 그 소리를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찌아찌아어에는 한국어에 없는 치경국의 마찰음이나 권설음 같은 독특한 자음도 존재하는데 한글은 기본 자모에 획을 더하거나 조합하는 방식으로 이 소리들을 기가 막히게 구현해냈습니다. 특히 순경음비읍부는 찌아찌아어의 유성 양순 마찰음을 표현하는 데 완벽했습니다. 이는 로마자의 비나 비 같은 글자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한글이 찌아찌아어를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찌아찌아족들은 현대 한글과 고어를 섞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표기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글을 빌려 쓰는 것을 넘어선 창조적인 문자 활용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소라올리오 제6고등학교에서 만난 사리안토라는 학생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그는 자타공인 한국 마니아로 한글로 찌아찌아어를 표기하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한글로 쓴 찌아찌아어 편지를 주고받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이게 우리 찌아찌아족 민요예요. 사리안토는 자신이 직접 한글로 표기한 찌아찌아 민요를 신명나게 불러 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인도네시아어를 잘 모르시는데 사리안토는 틈틈이 어머니에게 찌아찌아어 한글 표기법을 가르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의 꿈은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관광 안내원도 되고 사장도 되는 것이었지만 무엇보다 찌아찌아족 아이들에게 한글 표기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찌아찌아족의 언어는 원래 의문이 매우 풍부하고 복잡하여 로마자로는 표기할 수 없는 소리들이 많아 소멸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그들의 모든 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찌아찌아족 족장의 아들인 아비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그는 찌아찌아족 최초로 한국에서 한글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찌아찌아어 교과서 작업에도 참여했고 지난 몇 년간 14개 반의 한국어 수업을 맡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한글을 빌려왔습니다. 오래된 한글과 현대 한글을 섞어서 독특한 찌아찌아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아비딘의 말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소라올리오 마을의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표기한 도로 표지판을 만들어 세우고 저녁이면 마을 원로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꼭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바로 찌아찌아족 설화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문자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찌아찌아족 구전 문학을 묵묵히 한글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족장의 아들이자 한글을 배워 자기 민족에게 가르친 최초의 찌아찌아족으로서의 사명감이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들의 언어가 가진 아름다움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제게 손자가 한글로 쓰인 찌아찌아어 예시야기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 글자로 읽어주는 것을 보니 마치 죽었던 언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격과 함께 사라질 뻔했던 문화유산을 되찾았다는 자긍심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찌아찌아족의 자발적인 노력과 끈기였습니다. 저는 무함마디아 부톤 대학에서 만난 띵띵이라는 여학생의 이야기도 잊을 수 없습니다. 4년 전 아버지를 잃고 할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을 책임지는 소녀 가장인 그녀는 새벽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대학에서 개설된 한국어 특강을 듣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를 거의 모르시는 할아버지와 점점 대화가 힘들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찌아찌아어로만 말씀하세요. 한글을 배우면 할아버지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단순히 한국의 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09년 한글 도입 이후 현지인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한글을 배우고 돌아와서는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한글 기반의 찌아찌아어 사전과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첫 번째 찌아찌아어 사전이 출간되었고 2024년에는 한국 찌아찌아 문화교류 협회에서 쫄라쫄라 마이라구 찌아찌아라는 새로운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이 교재에는 순경음 비읍, 반치음 등 고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찌아찌아어의 발음을 더욱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한글학자들이 단순히 문자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과 희망을 전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인 교사 정덕영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현지에서 꾸준히 한글 교육을 이어오고 있는 그는 공식적인 정부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개인적인 신념으로 찌아찌아족과의 인연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필한 쫄라쫄라 마이라구 찌아찌아 교재에는 순경음 비읍과 반치음 등의 고어가 적극 활용되어 찌아찌아어의 미묘한 발음 차이까지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글 고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찌아찌아족이 쓰는 한글은 세종대왕 시대의 훈민정음 원형에 가까운 표기를 일부 차용하고 있었습니다. 순경음 비읍비는 15세기 한국어의 유성 양순 마찰음을 나타냈던 글자인데 찌아찌아어에도 비슷한 소리가 있어서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비 소리는 한국의 경상도 방언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덥다에서 나온 더워라를 더버라로, 반갑다에서 나온 반가워를 반가버로 발음하는 것이 바로 순경음 비읍의 흔적입니다. 찌아찌아족이 이 고어를 되살려 사용한다는 것은 한글의 원래 설계 원리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보편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합용병서 같은 표기 방식도 찌아찌아어의 복잡한 의문을 더욱 정교하게 담아내는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대 한글을 빌려 쓰는 것을 넘어 한글의 근본적인 원리와 과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찌아찌아어의 최적화된 문자 체계를 만들어냈음을 의미했습니다. 서양 언어학자들이 수십 년간 고민했던 소리와 문자, 불일치의 문제가 한글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라틴 알파벳의 경우 하나의 글자가 여러 소리를 나타내거나 반대로 하나의 소리를 여러 글자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에 대응되는 완벽한 음소 문자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찌아찌아족의 끈기와 한국 한글학자들의 헌신, 그리고 한국 특유의 정과 공동체 의식이 빚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소멸을 막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가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저는 까르야바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가슴 아픈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1년 전까지 이곳에서 한글을 가르쳤던 한국인 교사가 비자 문제로 귀국한 후 더 이상 바우바우시의 초청을 받지 못해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한국인 선생님과 함께 불렀던 곰 3마리를 부르며 한글로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그 선생님을 추억하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라올리오 지역 외에도 찌아찌아족의 70%가 살고 있는 남부톤군의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에서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한글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우바우시 제2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아이유가 부른 너의 의미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찌아찌아족들이 한글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빌려온 것이라고 표현하며 한국 문화를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연구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의적인 서양 언어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글의 기적을 증명하고 전 세계에 알릴 증인이었습니다. 부톤섬에서 돌아온 후 저는 밤낮으로 한글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경이로운 과학적 설계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글은 서양의 알파벳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자 체계였습니다. 알파벳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모방하여 글자를 만들었지만 한글은 소리를 내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음은 혀, 입술, 목구멍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조화에서 비롯된 획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저는 세종대왕과 치편전 학자들의 놀라운 언어학적 통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500년 전에 현대 음성학의 핵심 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분류, 조음 방법에 따른 소리의 체계화, 이 모든 것이 한글의 잠호 체계에 정교하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자학적으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문자는 역사적 우연과 관습의 산물이었지만 한글은 언어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된 최초의 과학적 문자였습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로서의 완벽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음소 문자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최소 소리 단위를 나타내는 문자 체계를 말합니다. 라틴 알파벳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C는 K 소리가 나기도 하고 S 소리가 나기도 하며 TH처럼 두 글자가 합쳐져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영어에서 OUGH는 러프, 도, 스루, 카프에서 모두 다른 소리로 발음됩니다. 이 때문에 로마자는 새로운 언어에 적용될 때마다 끊임없이 변형되고 새로운 규칙이 추가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파푸아뉴기니의 톡 피시너 표기법만 해도 수십 개의 예외 규칙과 특수 기호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기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어떤 언어의 소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찌아찌아어의 독특한 발음들이 한글의 기본 자모에 획을 추가하거나 2개 이상의 자모를 결합하여 정확히 표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몇 개의 기본 블록만 있으면 어떤 모양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설계된 28자 체계는 인간이 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소리를 포괄할 수 있는 완벽한 음성학적 체계였습니다. 저는 특히 한글의 창제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백성을 불쌍히 여겨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이 애민 정신은 제가 평생 연구해온 언어학의 궁극적인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며 그 소통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권리입니다. 한글은 그 권리를 누구에게나 쉽게 부여하는 문자였습니다.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빠르게 익히고 스스로 사전을 만들고 심지어 한글 고어의 형태로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할 수 있었던 것도 한글의 압도적인 학습 용이성과 과학성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 중에서도 단연 최고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데는 몇 년이 걸리지만
한글은 몇 주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합니다. 찌아찌아족 아이들이 한글 수업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쓸 수 있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한글의 표음성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한글로 쓰인 글을 보면 그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한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언어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찌아찌아족이 한글에 그토록 매력을 느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를 바탕으로 수많은 학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모든 국제언어학회에서 찌아찌아족의 사례를 발표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열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의아하게 보던 동료, 학자들도 제가 제시하는 데이터와 현장 증거 앞에서 점차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의 연구 논문 한글의 음성학적 우수성과 소수 언어 보존의 적용 가능성은 저널 오브 폰네틱스에 게재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는 한글이 국제음성기호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정확성을 가지면서도 훨씬 배우기 쉽다는 점을 수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언어학과 교수 사라 톰슨은 제 연구 발표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제시한 증거들은 우리가 소수 언어 보존에 대해 가진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글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겠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니겔 빈센트 교수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찌아찌아족 사례는 문자 이식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글 고어를 활용한 음성 표현의 정교함은 놀랍군요. 특히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라져가는 언어를 구원하는 도구이자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열쇠라는 저의 주장은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토크 피신 언어 연구자 피터 뮬스키는 제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블룸 교수님, 저희 토크 피신어에는 라틴 알파벳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성조와 글라이드가 많습니다. 한글의 모음 조합 시스템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멕시코의 미스텍 언어 연구팀장 마리아 곤살레스도 한글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왔습니다. 미스텍어의 복잡한 성조 체계를 한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 언어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위대한 지혜이자 보편적인 유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찌아찌아족 사례를 통해 한글이 다른 어떤 문자보다도 언어의 본질을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갖추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수년에 걸쳐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물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우수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감탄한 것은 한글이 가진 겸손함이었습니다. 한글은 다른 언어를 정복하거나 동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언어의 고유한 소리와 의미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며 그 언어가 가진 본래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찌아찌아족이 한글 고어까지 활용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표기법을 개발한 것은 바로 이런 한글의 포용성과 확장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지혜가 아닐까요? 하지만 제가 찌아찌아족의 한글 사용 현황을 더 깊이 조사하면서 장밋빛 전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과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분명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2년 잠시 중단되었던 시기가 있었고 여전히 현지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언어 정책과의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글을 찌아찌아어의 공식 문자로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바우바우시와 서울시 간의 문화교류도 공식적인 정부 차원의 협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향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컸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연간 수천만 원에 그쳤고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세대 중에는 새로운 문자 체계를 학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역 lupa 원로인 akan bahasa 준우디는 cacian. 제게 이런 우려를 Namun demikian 표했습니다. setelah ada kerja 문자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찌아찌아어를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아이들이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데 너무 익숙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젊은 세대는 학교에서 인도네시아어로 교육받고 대중매체도 인도네시아어로 접하면서 점점 찌아찌아어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글 표기법을 배워도 정작 찌아찌아어로 대화할 기회가 줄어든다면 언어 보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들을 목도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찌아찌아족의 한글 사용이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소수 언어 보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찌아찌아족 스스로가 한글을 자신들의 언어 보존 도구로 선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부의 강요나 압력이 아닌 그들 자신의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모든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한글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기록하고 전승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학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언어학계의 오랜 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찌아찌아족과 그들의 언어를 연구하면서 소수 언어 보존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한글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가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도구입니다. 한글이 가진 놀라운 과학성과 확장성, 그리고 배우기 쉬운 학습, 용이성은 문자가 없어 사라져가는 수많은 소수 언어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찌아찌아족의 사례는 결코 일회성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글이 가진 보편적인 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찌아찌아족의 한글 도입도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 차원의 교류로만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찌아찌아어 자체의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격한 변화는 분명합니다. 현재 바우바우시 소라올리오 지역의 여러 학교에서는 한글로 표기된 찌아찌아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언어를 문자로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순경음비읍과 같은 한글 고어까지 활용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표기법을 개발한 것은 놀라운 창의성의 발현입니다. 이는 언어 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저항이자 새로운 가능성의 증명입니다. 한글이 소수 언어 보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한글은 인류가 직면한 언어 소멸이라는 거대한 난제에 대한 하나의 효과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나 경제적 성공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화적, 지적 기여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동방의 나라가 아닙니다.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문명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각 언어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문자 도입만으로 언어 보존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글이 가진 과학적 원리와 확장성이 기존의 어떤 문자 체계보다도 다양한 언어의 소리를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찌아찌아족의 사례가 보여주듯 한글은 소수 언어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문자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찌아찌아족의 사례 이후 한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시도가 성공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언어 보존은 문자 체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글이 이런 시도들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글 세계화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찌아찌아족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소수 언어에도 한글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각 언어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면서 최적의 표기법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연구들이 성과를 거둔다면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를 넘어 인류 공동의 언어 보존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언어 공동체의 자발적 선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찌아찌아족의 경험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문자 보급이 일방적인 전파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글을 받아들인 것은 한국 문화에 동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찌아찌아족과 함께 보낸 시간을 돌이켜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빌려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정복당한 것도 동화된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 빌려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표현에서 저는 진정한 문화 교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자랑하기보다는 찌아찌아족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비딘이 말했듯이 그들은 오래된 한글과 현대 한글을 섞어서 독특한 찌아찌아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한글이 가진 포용성과 확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찌아찌아족의 창의성과 주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의 문화 교류야말로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 아닐까요? 일방적인 전파나 강요가 아닌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협력 관계 말입니다. 마이클 블룸 교수의 연구 발표는 전 세계 언어학계에 잔잔하지만 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연구와 증언은 한글이 단순히 한국만의 문자를 넘어 인류의 언어 다양성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과학적 도구임을 학술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은 이제 더욱 명확한 이론적 뒷받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블룸 교수의 논문 이후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한글의 언어학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언어 보존이라는 것 자체가 조용하고 끈기 있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찌아찌아족의 아이들이 한글로 쓰인 교과서를 읽는 모습, 할머니가 손자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는 평범한 일상, 이런 소소한 장면들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룸 교수는 현재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한글의 언어학적 응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을 연구하면서 저는 문자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사고방식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한국이 세종대왕 시대부터 품어온 백성을 향한 사랑, 그 정신이 오늘날 지구 반대편의 작은 섬에서 꽃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감동입니다. 현재 한국의 한글 연구 기관들은 세계 각지의 소수 언어 보존 요청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확산보다는 각 언어와 문화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가진 겸손한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찌아찌아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소멸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남부통군의 여러 학교에서 한글 교육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한글로 된 찌아찌아어 교재와 사전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글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경은 비읍 같은 고어까지 되살려 사용하는 찌아찌아족의 창의성은 한글이 단순히 빌려주는 문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선물입니다. 경제적 성장이나 기술적 혁신을 넘어선 인류의 정신적 유산을 지키는 일, 그 조용하고 깊은 울림이 세계 곳곳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 교수가 처음 찌아찌아족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충격과 감동은 이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자에 대해 느껴야 할 자긍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있었고
그 가능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심은 지혜의 씨앗이 이제 지구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한글이 이제는 전 세계 소수 민족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블룸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론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찌아찌아족과 한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언어와 문자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증인이자 동참자로서 한글이 펼쳐나갈 미래를 지켜보며 자긍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가치. 그것은 단순히 문자의 우수성을 넘어 인류를 향한 사랑과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지혜는 오늘도 지구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